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장마하면 이제 밥상 물가가 부담이 됩니다. 열무, 시금치, 토마토 등 농산물 가격이 이달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 앞두고 지금 농산물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일단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농산물 키울 때 괜히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재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고 가뜩이나 이제 또 장마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피해 받으면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농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경제 흐름 자세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고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전면전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분쟁이 진짜 예상 외를 닫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미사일을 그렇게 예고도 없이 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또 이 분쟁이 이렇게 오래 끌 것까지 없었는데 점점점 갈수록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휴전마저도 이렇게 또 극적으로 휴전할지 몰랐는데 네. 또 극적으로 또 휴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이제는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도 보이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이제는 핵시설에 대해서 공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별로 이게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저런 영상을 보면서 진짜 전쟁이 현실화됐구나. 정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다 아신 거죠. 저렇게 지금 미사일이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격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실제 격화가 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분쟁이냐 전쟁이냐 이걸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입장이나 이거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제는 이거 전쟁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휴전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는 미국에서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이제 휴전을 했다라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란의 그 핵시설 파괴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못하죠.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어와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벙커버스터를 쏴서 사실상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파괴했던 부분.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이란도 사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계를 지속시켜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미사일 쐈잖아요. 그래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면은 이란의 경제가 망가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제는 뭐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 이제 합의에 이제 동의를 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압도적 무력에 강제된 것이고요.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좀 고성을 질렀다 이런 얘기도 좀 네.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이었던 핵 프로그램,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불씨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남아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 이게 목적인데 이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또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각에서는 지금 이제는 나오는 이제 소식에 의하면 이란이 먼저 핵물질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수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다시 한번 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슈였는데 요거는 좀 이슈가 좀 잠재졌지만 이런 어떤 변수들은 분명히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분쟁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대규모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겠지만 소규모로서 아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분쟁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7% 이상 하락하면서 안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란에서는 이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의결을 했었는데 행동에 나서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 이란과 그 오만 사이의 좁은 해협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석유의 물동량이 오고 가는데 전 세계 석유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굉장히 좁은 해협이에요. 근데 네. 저 좁은 해협이 물이 얇습니다.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란 쪽을 통해서 이게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리면 전 세계 석유의 물동량 20%가 멈추게 됩니다. LNG 같은 경우에도 한 25%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보시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주요 산유국들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못 나와요, 기름이. 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유조선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진 않았는데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나오질 기름 못하죠. 채웠어요.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란이 갑자기 막아오면 나오질 못하니까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 해역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막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막으면 더 많은 이제는 산유국들의 피해가 올 것이고 이란마저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잖아요. 이란도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중국 쪽으로 수출합니다. 저 해협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막아버리면 이란도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패배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행동에 나서진 않았지만 이게 압박으로 좀 다가왔었던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하면서 이게 좀 풀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는 유가가 막 하루에 7%씩 오르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빠지고 그래서 휴전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빠르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안도할 수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하던 우리 경제에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과거 유가 급등 시기를 떠올려 보면 그때마다 한국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대폭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석유에 보면은요 중동에서 오는 석유의 90% 이상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옵니다. 우리나라는. 네네.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아니면은 중동 전쟁이라든지 중동에서 이슈가 있는다. 그러면 뭐 기름값 올라가는 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게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는 금융위기였죠. 그 당시에 국제 유가가 14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5.5%에서 2.8%로 반토막 곤두박질 납니다. 쳤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은 보면은요. 2%가 그냥 목표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이렇게 보시면 2% 기준점과 봤을 때 굉장히 높죠. 네, 4.7%. 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과 2012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유가 수준이 이제는 100에서 120달러 정도 된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도 또 낮아지고요. 네. 물가 상승률도 이제 4% 나왔고 최근에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죠. 120달러 전후였습니다. 2022년도는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때에 이제는 또 성장률도 이제 둔화됐고 유가도 치솟았고 물가도 치솟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휴전 소식에 좀 한숨을 돌리긴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석유화학 업계는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그나마 휴전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계를 걱정하는 게 유가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은 우리나라 물건 만들 때 기름 안 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 다 기름으로 가고요. 모든 공산품 다 기름으로 만드는데 기름의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달러 높아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네.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면서 이제는 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야 사실 뭐 물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소득 가구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이 나면은 직접적으로 소비가 타격, 위축되죠. 네. 그냥 타격 와요. 맞습니다. 쓸 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기가 더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행히 이 뭐 휴전이 됐지만
하지만 뭐 안심할 수는 없다.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도 어제부터 휴전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증시 관련의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뉴스픽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관세 면제 강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나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현 정부죠. 새 정부 들어와서 고위 당직자가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장관들끼리 만난 거죠.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제는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새 정부 첫 관세 협의 착수 들어갔는데 상호 윈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호 호혜적인 네. 결과를 이제 도출하고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그다음에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제 만났죠. 예,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새 정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새 정부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미지근했습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았죠. 그렇죠. 아니 취할 이유가 없죠. 네, 맞습니다. 새 정부가 나오는데 새 정부랑 얘기해야지. 지금 과거 정부랑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럼 거기에 맞는 장관급이 가서 사실상 이제는 통상 교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진지하게 나왔고 우리도 이제 진지하게 나왔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자동차 25% 관세 받고 있는데 이거 면제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는 철강, 알루미늄 25% 넘어서 50% 관세 때려 맞고 있는데 이거 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새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반영해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 호혜적 협상, 상호 윈윈할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근데 이를 다 고려를 해보면 대미 협상 타결 시점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공산이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화면 나오고 있었는데 여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쫄리는 사람이 진다. 그러니까 쫄면 안 됩니다. 어떤 거에 쫓는 거냐? 네.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 예,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뭔가 딜을 합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 우리의 전략을 간파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은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협상을 저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갈 수 있어. 이거를 간파당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해놓고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인데 미국에서는 7월 9일부터 관세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7월 8일까지 어떻게든 끝내야 돼. 우리가 목적이 그거야. 그거를 미국 쪽에서 알면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시간 끌기 가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겠다. 예, 저는 옳은 전략으로 봐요. 맞습니다. 우리 괜찮아. 7월 9일 날 관세 때려 맞아도 우리는 급하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급하게 협상 맺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모호성을 선택한 거죠. 저는 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줄라이 패키지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얘기한 거고 우리는 줄라이 패키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합의해도 괜찮다. 근데 속마음은 아닐 거예요. 속마음은 빨리 타협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일단은 이런 시간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거고, 미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이제는 만나서 얘기가 나눠질 거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강조를 했다. 양 정부의 대표단들이.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쪽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의미 있고 좋은 결과를 분명히 도출해서, 그러니까 뭐 합의가 아니더라도 네. 서로의 어떤 입장차를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뭐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기만 한 협상을 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고위급 협의의 성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조속한 협상 마무리죠. 사실상 가장 좋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다. 네, 사실은 빨리 그렇죠. 해야 왜 된다. 그러냐면 네. 관세가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상호 관세랑 품목 관세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뉴스에 들었을 때 철강,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건 품목 관세예요.
품목 관세가 25% 되느냐, 50% 되느냐 이런 게 품목 관세고 이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관세하는 것만큼 우리도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이에요. 상호 관세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관세, 그다음에 품목 관세 둘 다 이제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7월 9일까지, 7월 8일까지가 한계고 7월부터는 관세가 된다. 이거는 상호 관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가 먼저 좀 풀려야 된다. 그래서 조속한 합의가 사실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사리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서로 이해가 맞아야 되고 줄 건 주고 갖고 올 건 갖고 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선까지 7월 8일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상호 관세가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 품목 관세라도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받고 있는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이제 잡히고 있거든요. 네. 찾아보니까요. 일단 3월 달에 한 10% 정도가 이제 빠졌고요. 수출이. 그다음에 이제 4월에는 19%가 빠졌고 5월 달 같은 경우가 27% 수출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자동차 쪽에서.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쪽에서는 수출 둔화세가 나오고 있어요. 다행인 게 미국 쪽에서는 확실히 줄고 있는데 유럽이나 아니면은 동남아 쪽에서는 좀 늘어서 그나마 좀 상쇄를 하고 있어도 네. 그래도 자동차는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자동차 품목 관세 25%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세율 낮추기 이런 것만 나와도 저는 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도 이런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품목별 관세, 품목 관세 면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이제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 미국이 어떤 대답을 할지 조만간 아마 우리나라가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가족 친화 소득세. 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 환영하는 바고 지금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는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죠. 예를 들어 네.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은 그 집안에 계시고요. 한 명은 이제 법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남편 소득이 높다. 그럼 과세 표준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더 많은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구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를 와이프와 남편 두 명이잖아요. 두 명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예,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도요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부부 단위 과세 체계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1억을 번다, 아내가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요 이 부부 단위입니다. 부부 단위. 이거 지금 체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 체계는 남편 1억원에 대한 세금, 아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따로따로 해서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 맞는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 단위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합산이니까. 네. 거기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7,500만 원이 각각 나눠지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과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금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되면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과표가 낮아져요. 네. 예, 소득이 높은 쪽에서 이게 그냥 1억 5천만 원이지 남편 소득이 더 많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예, 부부 단위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세금을 나눠가서 과표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단위라든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묶게 되면은 확실히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더 낳으면 낳을수록 그쵸?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부부 단위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4인 가구이다. 그럼 n분의 나누기 4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면은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세수는 줄죠. 나라에서는 세수를 못 네. 거두니까. 근데 과세하는 입장에서 납부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득세 과세 체계를 바꾼다는 게 네. 진짜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이 누진세 우리는 이제는 단계별로 누진세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분의 2승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2분의 2승제니까 부부예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부부 단위인 거고 n분의 n승제는요. 프랑스식이네요. 네, 가족 이게 전체. 가족 전체예요. 네. 그러니까 n분인 거죠. 가족이 4인 가구다. 그건 4분의 4승제 이렇게 가는 네. 겁니다. 4분의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식이나 프랑스식은 사실상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누진세가 초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엄청 비싸져요. 세금 자체가. 그렇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합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초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사실상 세수를 본다고 하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공제구조도 뭐 근로소득제 중심이고 네. 미국식 같은 공제한도 확대되고 소득을 가족수로 나누다 보니까 세율이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녀수 반영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식 같은 경우가 강력 반영되죠. 왜냐하면 n분의 n승제니까 네. 4인 가족이면 4로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다자녀 강력 가구가 반영. 유리하죠. 예, 강력 반영됩니다. 네. 부분 반영은 미국식인데 이제는 부부 2분의 2승제니까 2명씩 나눠갖고 자녀 공제가 주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 장려 세제라든지 자녀 공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저는 뭐 너무 급진적인 프랑스식이 제일 급진적이거든요. 네. 예, 제일 급진적이고 그나마 미국식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게 좀 과세 체계를 이렇게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바꿔주는 거는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쯤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시기다. 이게 네. 뭐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논의를 해볼 시기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미국 방식이 유리할까요? 프랑스식 방식이 좀 나을까요? 그러니까 프랑스식은 너무 급진적이라서 네. 예, 그래서 저는 미국식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부로 나눠 가지고 네. 자녀는 자녀 공제로 주고 그렇군요. 자녀 공제로 빼주고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2분의 2승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체계를 뜯어본다 그러면 초고득자,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 굉장히 세요. 네. 예, 이게 2승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세서 아마 초고득자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예, 지금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막 소득세 50% 그러니까요. 내는데 50% 내는데 이거 뭐는 최대 세율입니다. 최대 네. 세율이 50% 넘어가는데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더 싫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문제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런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우려가 됩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또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분명히 문제도 생깁니다. 네. 반발이 어떤 반발이냐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죠. 부부 단위로 바뀐다 그러면 24조 원이 세수가 감소되고요. 가족 단위로 바뀐다 그럼 이제 더 많이 빼주는 거잖아요. 32조 원 나누기 더 되니까 그래서 네. 32조 원 정도가 세수 감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는 이가 뭐 조세 재정 연구원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현실이라는 거에서 세수 네. 감소는 불가피하다. 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역차별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네. 경우.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온전히 혼자서 부담해야 책임져요. 되잖아요. 혼자 부담해야 되니까. 네. 단독 가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뭐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저는 욕을 먹을지언정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해보시죠.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혼도 하고요. 그래야지만 또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았다고 해서 비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네. 일단은 혜택은 줘야 된다.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과세가 이렇게 그 뭐 부부식이든 아니면 가족 단위로 바뀌던 간에 일단은 아이를 잃고 아니면 가족을 구성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이건 저 개인적 봤을 땐 차별은 아니다. 저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뭐 반대쪽에서 보면 네.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기혼 유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네. 혼인율이나 출산율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혼인율에는 뭐 그렇게 뭐 영향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뭐 그래 뭐 세금 내고 말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뭐 혜택 이거 갖고 혼인율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가족을 꾸리고 그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자 그냥. 인센티브를 주자. 네, 인센티브를 주자. 네. 그것뿐이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출산율이 높아진다, 아니면 저소득 그 말 그대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적어도 다자녀 가구에게는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건설적인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과세 체계를 바꾼다는 게. 첫 번째가 이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 문제가 생기고 행정적 부담도 굉장히 커지죠. 과세 체계를 다 뜯어 고치는 거니까 경제적 충격도 큽니다. 왜? 갑자기 또 이 체계가 바뀌면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비용 커지겠죠. 하지만 또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 일단 연구를 해보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 보안 정책도 병행하자. 그래서 하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세제 지원도 초반에는 주면서 무마를 좀 문제를 좀 낮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그런 거죠. 충분한 소통.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는 같이 한번 수기 과정을 거쳐보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과세 체계 전환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 절벽을 또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혼이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여러 혜택을 정부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세수 감소나 또 1인 가구 역차별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좀 방향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상승 랠리 코스피 향후 투자 전략은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3,1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3년 9개월 만에 넘긴 수치입니다. 3,000선 돌파 2거래일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네. 코스피의 상승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체계였어요. 원래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인데 네. 그동안 너무 이게 증시가 눌려 있었다는 거죠. 코리아 맞습니다. 디스카운트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한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워요. 그래프 보시면 네. 굉장히 놀라운 게 그래프 코스피 지수가요. 뭐 거의 뭐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거의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렇게 오른 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단기간에 뭐 과열이라고 볼 정도로 크게 치솟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빼서 지금 주식과 부동산 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증시의 활화산이 붙고 있고 더 가격이 오를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죠. 3,000선을 넘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 목소리를 합니다. 넘는다. 근데 이렇게 빨리 넘을 줄 몰랐다. 그런데 3,100선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빨리 3,100선을 돌파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가장 좀 외국인 유입이 눈에 띈다는 점을 바로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일단 환율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 더더욱 들어올 수도 있다. 물론 MSCI 지수 편입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그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선진화 지수에 포함되는 거는요, 일단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환율을 볼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탈 경제적인 체력을 볼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새 정부에 대한 증시 활화산, 네. 증시 정책이 사실 활성화 정책이 굉장히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거든요. 특히 지주사에 대한 이제 배당 확대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주사 중심으로 크게 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지 새 정부에 대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증권가 그 분들을 만난다 그러면 대부분 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식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증권 시장을 잘 아는 대통령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 사실상 그 증시에서는 이 금융투자에서 가장 원했던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을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거를 꺼내지 못하거든요. 정책에. 그래서 시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보고 그러니까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 개혁이 속도가 느려지면 아마 실망 매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속도전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기대치만큼 제도도 바뀌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또 들어올 수 있다. 네. 이게 낌새가 안 좋다. 상법 개정이 실패한다. 아니면 반발에 부딪힌다 이러면 외국인들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일단 매수세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크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상황 보면 국내 증시 대표죠. 반도체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 상승 탄력을 좀 도왔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4.31% 오르면서 드디어 6만 전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좀 만족할 만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 아마 그런 생각 아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올라? 다 오르는데 좀 더디게 오르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뭐 SK 하이닉스 가보세요. 뭐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다른 반도체주 섹터보다 덜 오른 게 맞습니다. 물론 네. HBM 이슈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여러분 이제 돈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한국 시장에 투자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거, 제일 안심이 되는 것도 어디겠어요? 반도체거든요. 예, 한국 하면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고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네. HBM 이슈 때문에 야 HM은 SK 하이닉스야라는 이제는 공식이 돼서 네. 보니까 외국인들 펀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도 다 SK 쪽으로 갑니다. SK 하이닉스 네. 쪽으로 이제 흐르면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뚫어내고 200조 원을 계속적으로 돌파했어요. 오르고 네. 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또 대형 주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삼성전자에게도 들어오죠. 지금 나오고 있죠. 시총 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지금 모든 시장의 보고서는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HBM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AMD에 대한 이제는 HBM 3 납품 소식과 브로드컴. 뭐 이번에 이제는 이미 소식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에 이제 납품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HBM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HBM이 이제는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됐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삼성전자 거의 수직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 전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뭐 나 수주한다 게 그 1년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많아졌죠.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상상을 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더 깨버렸습니다. 어떤 거냐? 그 이상치를 만든 거죠. 한계를 뚫어냈다는 게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엔비디아 쪽에 전략 납품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파이가 점점 커지고 AI 시대가 도래하면 HBM은 더 필요하게 되고 왜냐면 AI 가속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거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HBM을 납품해서가 SK하이닉스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SK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좋은 매수세가 흐름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지금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대 AI 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달에만 55% 올랐습니다. 네이버. 상승 가능성 더 있을까요? 이게 무섭게 또 올라요 네이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갑자기 치고 오른 이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네. 정도로 이제 정책 수혜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AI 칩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플랫폼이라든지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어디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네이버를 꼽아요. 네. 왜냐하면 자체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죠. 지금 카카오나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챗 GPT나 뭐 오픈 AI라든지 다른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맺었고 실제적으로. 근데 네이버는 야, 우리만의 기술로 우리만의 AI, 생성형 AI를 만들 거야. 이런 어떤 포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더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정말 네이버가 만약에 그 지금 챗 GPT처럼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을 만약에 정말로 실용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서 발표한다 그러면 네. 저는 뭐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잘 안 합니다. 예, 챗 GPT나 AI 쪽에서 검색을 많이 하지 네이버 가서 이제는 검색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는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아마 네이버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네. 기술력에서 AI 기술력의 수혜는 분명히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피로곤 하죠,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피로가 쌓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네.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얘기를 해봤으니까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도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갑자기 급등했는데요. 카카오가 잠잠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혜로 어떻게 몰리냐 그러면 AI 수혜로 이제 카카오가 이제 각광을 받아서 이제 오르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일각에서는 증권가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지난 정부 때 카카오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찍힌 거 아니냐, 정부에 뭐 찍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속설부터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권이 뭐 바뀌다 보니까 뭐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그냥 속설일 뿐이고요. 네. 진짜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이제는 값어치를 평가해 본다 그러면 지금의 카카오 주가가 카카오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재평가 부분이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같이 AI 수혜주와 맞물려서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카카오가 뭐 AI에 대해서 뭐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걸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네. 예, 뭐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한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아마 카카오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동 불안이 완화가 되면서 한창 치솟던 정유, 해운, 방산주는 증시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럼 당연하죠. 뭐 휴전한다 그러니까 가장 또 떨어졌던 것이 방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원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름값 오르면 정유 업체들이 좀 주가가 크게 오르거든요. 정제 마진이 좋아지다 보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해운 쪽입니다. 왜냐하면 해운 비움이 높아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그러니까 배들은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해운 운임이 높겠죠. 그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 배가 나오죠. 제가 저 배들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엄청 빠른 겁니다. 저 속도가. 아무튼간에 저런 큰 배가 바다를 해운하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길이 멀어지면 당연히 이제는 운임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될수록 이건 떴었어요. 근데 이제 갈등 완화 국면으로 가다 보니 당연히 오른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이 세 종목이 빠지되 다시 오랐던 거는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이 네.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의 업황과의 차이, 업종별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껑충 뛰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택시죠. 로보택시가 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긍정적이다. 뭐 말들이 많았죠. 뭐 과속했다. 네, 고통법규도 위반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제는 그 오스틴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작을 했는데, 이게 로보택시가 뭐냐 좀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없는 택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다.
예, 자율주행. 그러니까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택시를 타면 택시가 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구글에서는 웨이모가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이미 이제는 오스틴이라든지 다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뒤늦게 이제 뛰어든 거예요. 사실상 구조로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전자가 없이, 그 다음에 카메라 하나로만 하는 거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센서가 되게 많습니다. 주렁주렁 막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더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시범 운영을 한 거고, 네. 뭐 과속을 했다든지 차선을 위반했다든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위반한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변수가 뭐 생긴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보택시가 기술적으로 보완될 텐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보던 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일 요금 체제라는 거. 물론 뭐 요금 체계는 변할 수 있겠지만 네.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게 세상이 변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의 탄생이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거고, 이 미래에 대한 값어치를 투자자들이 평가해줬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세상이 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 택시업계죠. 물론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살아계실 때까지 로보택시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요, 우리나라에선 제도적으로 지금 안 돼요. 법적으로 다 힘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법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다.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먼 산을 먼 산이야, 둬야겠죠. 먼 산. 그래서 네. 뭐 지금 택시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암동이나 아니면은 강남이라든지 몇 주요 곳에서는 지금 자율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주를 좀 담아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로보택시가 뜨면은 네. 당연히 이제는 같이 뜨는 게 2차 전지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다시 한번 각광에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뭐, 왜냐면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펀더멘탈 쪽으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뜨려고 그러면 전기차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와 트럼프가 이제 소송으로 맞붙었거든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기면 이제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거예요. 친환경차를 무조건 쓴다. 몇 년부터는 무조건 친환경차로 나와준다. 이건데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에서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승기를 잡냐에 따라서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달린다. 그럼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이긴다, 주가 이긴다라고 본다 그러면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전기차만 다녀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들어가니까 2차 전지주는 크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2차 전지주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주가가 뛰고 있지만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배신을 당하신 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상처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도 물리신 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미국 증시의 강세장은 끝났다. 좀 향후 10년 수익률이 뭐 3% 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S&P 500 지수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3%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2024년 10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한쪽만 쏠려 있다. 빅테크 중심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흐르다 보니까 네. 이게 올바른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스럽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년간 초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의 향후 10년간 총 수익률이 연 3% 정도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아니다. 사실상 이게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3%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년간 강세장이 지속이 됐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5년 정도는 강세장이 지속됐다. 이제 아직 더 오를 일이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틀렸다. 미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AI예요. AI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이제는 더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이제는 7월 달이잖아요, 증시가. 네. 그럼 이제는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뭐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팩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주 4.5일제 본격 추진, 재개 신중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좀 생각보다 이 주 4.5일제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아시겠지만 해수부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강력하게 뭐 이번 연내 이동해라, 이전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공약사항에 있던 것들을 굉장히 뭐 추경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4.5일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조금 수기 과정이 좀 거쳐야 되긴 하는데요. 이제 4.5일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노동계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환영하고 네. 있죠. 4.5일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 5일제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전만 일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게 4.5일제 핵심인데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생산성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군이 보면은요,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비례해서 나오는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이 줄잖아요. 4.5일제면은 반나절이 사라지니까. 그럼 생산성이 똑같이 나오느냐? 5일 일하는 거나.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4.5일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경제 활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4.5일제가 되려고 그러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네.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또 4.5일제 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노동시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4.5일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요,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필요해요. 수기 과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들, 우리나라의 모든 내노라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 그다음에 치열한 합리적인 뭐 방법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실근로자 시간 단축 지원법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얘기 나오고 있고 2024년도 기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6%나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래서 4.5일제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인원 구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4.5일제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못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4.5일제가 도입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생산성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효율성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생산성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소상공인 업종이 다 뭡니까? 음식점업, 그다음에 판매 직종 다 이렇잖아요. 소매점 이러다 보니까 뭐 근로자들이 시간 투입 대비 생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서 시간을 반나절을 빼버리면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로봇 쓰는 겁니다. 로봇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생산성이 그러니까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분들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쓰지 않는 이상은 생산성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5일제가 너무 지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당장 돼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 논의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말씀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